좋은 그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차선폭언 증가에 따른 운전자 주행 행태 분석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소속은 권경주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또 박준영 한양대 교수님, 또 이현석 한국도로공사 책임연구원 이렇게 공동 저자로 되어 있고요. 발표는 아마 권경주 석사과정이 하실 것 같은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선폭 두께 변화에 따른 운전자 주행 행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권경주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연구의 전반적인 배경과 목적, 그리고 분석 방법론, 분석 결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의 경우에는 교통 안전을 고려하여 사고 다발 구간 또는 교통 위험 구간에 대해 차선폭을 일반 차선 대비 상향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속도로의 중분대 갓길 실선이나 램프 분류부 차선폭원을 증가시켰을 때 운전자가 어떤 주행 행태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고, 운전자 응답 조사를 통해 운전자 그리고 고속도로 관리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선폭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문헌 고찰 부분입니다. 기존 문헌 고찰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국내에서는 차선폭원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국외에서 차선폭원 설치나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사례 조사를 수행한 뒤 국내외 차선폭원 효과 분석 연구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차선폭원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고속도로의 경우 중앙선 차선 폭원을 10cm에서 20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위험 구간에 일반 차선폭 대비 상향시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일반 차선폭은 15cm이지만 램프 분류부 등 차선 폭원을 30cm로 상향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YC 구간은 점선을 일반 차선 대비 3배인 45cm를 운영하여 운전자의 명확한 진출 흐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슬란드, 멕시코,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에서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갓길 폭원을 20cm에서 30cm로 상향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차선폭 관련 연구 고찰 내용인데요.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는 차선 폭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했을 때 운전자 주행 행태가 더 좋아지거나 안전성이 향상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주행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차로 편측 위치라는 평가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분석 절차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분석 대상지는 세종 포창고속도로 제809 시점부터 부교인 나들목 약 2.4km를 분석 대상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실험 대상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하였으며 주간 22명, 야간 25명을 설정하였습니다. 근데 주간과 야간의 데이터 샘플 수가 다른 이유는 주간에 3명 정도가 데이터가 좀 이상해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주간 그리고 야간에 따라 차선폭은 두께의 변화에 따라서 총 4회에 걸쳐 실험 후 응답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3차원의 가상현실을 설계하여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그리고 가상의 도로를 주행하여 운전자 반응을 특성화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같은 조건 하에 변수를 통제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있는 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분은 주간 그리고 야간에 따라서 2개로 나뉜 뒤 본선, 램프 진출부로 또 구간 3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시나리오가 설정이 되고 운전자는 처음 직선 구간을 주행한 뒤 곡선 구간을 주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직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실시한 뒤 램프 구간에서 나가는 것까지가 총 1회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앞서 여기서 시각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중분대 쪽에 갓길 폭은 15cm와 30cm를 나타내고 있고 램프부도 오른쪽 진출부를 보면 점선과 실선 모두 30cm로 상향시켜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평가지표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피실험자의 구간별 속도와 가속도의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 비교를 통해 현행과 개선한 주행 안전성을 비교하였습니다. 차로 편측 위치의 표준편차 값은 운전자가 차선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등의 주행 일관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크 피크 젤크는 가가속도라는 개념으로 가속도 값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값입니다. 이는 주행 안전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차량 운전자가 흔들거리는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어서 차량의 승차감을 나타내는 평가 지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고령 운전자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적절한 특정 기준을 토대로 적절하게 나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50세를 기준으로 적정한 데이터가 확보가 돼서 고령자 그리고 일반 운전자로 구분을 하여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실험 뒤에 운전자 응답조사를 통해 정성적 분석을 반영한 뒤 이런 2가지 결과를 토대로 종합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 주간 직선 구간 차선 폭원 두께 변화에 따라 주행 안전성이 향상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곡선 구간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더 저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50세 미만 운전자의 야간 경우에는 곡선 구간에서는 오히려 안전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평균 통행 속도가 높게 나타나서 이게 차선 폭원 시인성의 영향을 받아서 차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학습 효과로 인한 결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세 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5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간을 실험을 했을 때 램프 구간에서만 안전성이 향상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간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평가지표가 증가하여 안전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전자 설문조사를 수행한 내용인데요. 설문조사는 크게 차선폭 차이를 체감했는지 그리고 선호되는 차선폭이 있는지 그리고 체감 속도가 더 빠른 차선폭이 있는지 3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야간의 경우 모든 구간에 대해 약 72%의 운전자가 차선폭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그리고 야간 경우 램프 구간 차선폭 변화를 인지한 실험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앞서 도출된 결과와 함께 차선폭원 변화를 위해서는 램프부의 우선적 설치가 고려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야간의 경우에는 대부분 속도가 증가하였고 50세 미만 연령대의 경우 직선 구간에서는 안전성이 향상되었고 곡선부는 오히려 저하되었습니다. 주간 50세 미만 운전자의 직선 그리고 램프 구간에서의 안전성이 향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곡선 구간에서는 속도 그리고 가속도가 증가하여 오히려 안전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주간 직선 그리고 램프 구간에서의 안전성이 향상되었으며 야간의 경우 시인성 저하 등의 이유로 인해 안전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야간 평균 통행 속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학습 효과로 인한 결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드린 뒤 이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기존 15cm의 차선 폭원을 30cm로 증폭시킨 대안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주간의 경우 50세 미만 연령대는 직선 및 램프 구간에서의 안전성이 향상되었으며 50세 이상 연령대는 램프 구간에서의 안전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야간의 경우 50세 미만은 직선 그리고 곡선 구간의 안전성이
이는 기존 주간 실험에 의한 학습 효과 그리고 고령운전 특성상 도로 환경 그리고 차선폭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간보다는 주간의 경우 차선폭 변화로 인한 안전 개선 효과가 크게 도출되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램프 구간 진출부의 우선적 설치가 고려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계점으로 야간의 경우는 시인성 저하로 인해 차선폭은 두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야간 차선 포장의 반사 성능 등을 고려한 추가 실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분석 결과는 주간 실험 후 수행하였기 때문에 운전자 학습 효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다음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좀 더 시간 간격을 두고 실험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성별로 피실험자를 구성한다면 분석값의 신뢰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박호철 교수님께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차선 폭은 증가에 따라서 이 효과에 대해서 주행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연구를 하신 걸로 이제 보이고요. 일단 이제 주행 시뮬레이터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네, 방법론은 이제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차선 폭은 증가에 따라서 램프 부근의 이 차선 폭언을 증가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괜찮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이 곡선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오히려 폭언을 증가시키면 좀 저하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 추가적인 검토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차선 폭이 증가되면 왜 곡선부에서는 안전성이 저하될까에 대한 설명은 아직까지는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요 실험에서만 뭔가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뭔가 이 앞서서 이 야간 주간 나눠 가지고 차선 폭은 증가에 따른 인식을 하는가를 조사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쩌면은 도로 구간의 기하 구조에 따라서 또는 곡선 분야, 직선 분야에 따라서도 인식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식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곡선부에서는 굵어져도 뭔가 인식을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이것 때문에 속도를 더 내가지고 안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하나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제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것들이 정책, 법 제도에 대한 부분, 또 교육, 또 홍보 이쪽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전 시설 측면에서의 어떤 그 기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고령 운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교통 약자 관점에서의 모든 도로 인프라는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제 추진한다고 볼 때 본 연구는 되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했고 이제 그 실험자에 대한 부분도 되게 연령이나 이런 걸 좀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결과로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고령 운전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할 때 이제 65세 이상에 대한 어떤 그 시인성이라든지 안전성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게 어쨌든 운전자에 대한 그 개인적인 성향,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이 모든 데이터에서 여기 평가한 지표에서는 다 온전하게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 두 가지가 좀 더 추가로 분석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드는 게 차량에 대한 속도예요. 제한 속도로 그 본선을 주행했을 때, 그 다음에 제한 속도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이게 속도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 운전자에 대한 의사 결정은 또 다른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본선 일대에서 이제 나갈 때 진출로 나갈 때 이제 레인 체인징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차로 변경, 레인 체인징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변화가 되는 게 영향을 받는 게 주변 차량이잖아요. 바로 옆 차선에 앞뒤 차량 간의 갭을 보고 이제 차로 변경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적인 차로 변경이 아니고 선택적인 차로 변경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교통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통량이 혼잡할 때와 비혼잡일 때는 상당히 다른 의견이고, 왜 그러냐면 고령자가 봤을 때는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주변에 차량도 봐야 되죠. 또 표지판도 봐야 되죠. 또 나가야 되는 거리를 인지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 부분들이 이제 온전하게 좀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좀 반영이 되면 이게 좀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램프에 대한 그 차선을 30km로 30cm로 늘린다는 거는 저는 그냥 찬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위험 구간, 위빙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행태가 불안정할 수 있는 그런 섹션에 대해서는 시인성을 이제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기초적인 출발점의 어떤 연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좀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 또 논문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플로어에서 뭐 의견 있으시면 아니면 또 저기 발표자 의견 있으시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발표자께서 좀 저희 이제 교수님하고 저랑 의견을 좀 드렸고, 여기 또 플로어에 우리 박재진 교수님 오셨는데 공유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갑자기 보여서. 네. 저는 사실 아직 내용을 못 들었지만 잠깐 질문 나오는 걸 보니까 일단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우리가 현장에 실증하기 전 단계 사전 검증이라든가 검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이제 차선이 아니라 차선 폭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차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차로 구분선. 그러니까 지금 차로에 폭언이 될 것이 제목이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가 주행하는 도로고 차로를 구분하는 게 차선이기 때문에 제목을 조금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공학적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곡선부가 차로 폭언이 좀 넓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확폭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미 곡선부는 차로 폭언을 넓혀놓은 것도 있어요. 이미 우리는 기하구조 설계에서.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봤더니 원래 확폭을 두는 것처럼 그 폭언을 넓히는 게 효과는 있더라. 그러니까 원래 효과 있던 거를 지금 검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램프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램프부는 원래 지금 속도도 다운되잖아요. 그리고 폭언도 더 확보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속도를 저감하는 수준이 본선부에서 하고 램프부는 또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시나리오를 다양화하는 것도 좀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죠. 죄송스러운데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아마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이나 뭐 있으시면 그래요. 그래서 좀 보완해서 또 좋은 결과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논문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 차량 주행 궤적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이고요. 저자로는 박성민 한양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또 박준영 한양대학교 교수,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발표는 박성민 박사과정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별 차량 주행 궤적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의 발표를 맡은 이제 한양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박성민입니다. 이제 저희 목차는 이제 연구 개요부터 문헌 고찰, 그리고 분석 데이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 그리고 결론 및 향후 과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입니다. 이제 현재 교통 안전성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하는 것인데, 이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이제 분석하고자 하면은 보통 3년 이상, 못해도 1년 이상의 축적된 데이터를 이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설도로나 아니면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제한 속도 변경 등의 이제 도로 조건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고 발생 건수가 적은 도로 구간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서로게이트 세이프티 메저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제 수행되어야만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또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개별 차량의 주행 궤적 데이터 중에 하나인 이제 DTG 자료를 이용을 해서 대리 안전 성능 함수 이제 SPF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 문헌 고찰입니다. 이제 주로 제가 문헌 고찰한 것은 DTG나 위험 운전 행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약 한 2014년 이후부터 이제 연구 주제로 많이 활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위험 운전 행동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위험 운전 행동 아니면 어떤 기준이 이제 사고 발생을 높이거나 심각도 높이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이제 주로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 방법론에 대한 것인데, 제가 사용한 대표적인 방법론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분류와 회귀와 관련된 이제 디시전 트리를 이용을 해서 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이제 랜덤에 의해서 성질이 약간씩 다른 각각의 디시전 트리들이 각자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이제 향상되는 효과가 있으며, 데이터에 노이즈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약간씩 다른 나무들로 이제 그것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원 데이터에서 배깅을 통해서 이제 중복을 허용한 이제 랜덤 추출을 통해서 각각의 디시전 트리를 구축을 하고, 이제 변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명목형인지 연속형인지에 따라서 다수결 또는 평균을 이용해서 최종 관측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서의 이제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는 크게 민 디크리즈 지니와 민 디크리즈 어큐러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용한 것은 민 디크리즈 어큐러시로 구축된 나무의 정확도가 특정 변수를 제거한 후에 이제 재구축했을 때 감소되는 정확도의 차이를 변수별로 평균화한 값인데, 이 MDA 값이 높을수록 분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이프티 퍼포먼스 펑션 안전 성능 함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고 빈도, 교통량, 기하학적 매개 변수와 관련된 사고 예측 모형을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제가 연구한 것에서는 이제 의미학 모형인 MB 모형을 이용을 해서 풀 SPF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미학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포화송 모형의 경우에는 분산과 평균이 같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산이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자료의 경우에는 보통 분산이 평균보다 크기 때문에 푸화송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자료에서도 이제 의미학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의미학 모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구간은 총 38개 구간이고 4개 도시에 분포해 있습니다. 먼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로의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까지를 이제 6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경우에는 조원로의 조원공원 사거리부터 창원 사거리까지를 4개 구간으로 나누었고, 춘천은 경춘로, 세실로, 소양강로, 춘천순환로, 후성로 5개 도로에 이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수는 도원로, 동문로, 시청로, 이순신광장로, 하멜로를 이제 분석 구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제가 선정한 분석 구간들은 전부 이제 5030 정책에 의해서 이제 현재는 제한 속도가 내려간 구간이고, 이제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해당 구간에서 5030이 시행되기 전의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DTG 자료입니다. 이제 DTG 자료는 이제 운행 기록 장치에서 자동차의 주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주행 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제 그래서 순간 속도, RPM, 브레이크 신호 등과 같은 여러 주행 기록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현재 국내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이타스에서 이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개별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운전업체의 안전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5030 정책이 시행되기 전이 2017년 3월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위험 운전 행동 기준은 이타스에 명시된 이제 화물차, 버스, 택시 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선 이제 제가 도심부 구간에 약간 단거리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장기 과속이나 연속 운전 같은 경우에는 수집 건수가 없어서 제외를 하였고, 이제
단순한 이제 기존에 분류된 것 말고 복합 위험 운전 행동으로 이제 과속 중에 급잡지르기가 일어난 등 여러 가지 위험 운전 행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경우에 대해서도 따로 발생 건수를 추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이타스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이제 위험 운전 행동의 화물차 기준으로 이제 이 기준들이 화물차 말고 택시나 버스에 각각 다른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하여 위험 운전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은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교통사고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이제 경찰을 비롯해서 보험사나 공제조합 등에서 수집한 교통사고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통합 분석하여서 교통안전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만 4년간 이제 수집된 교통사고 자료를 이제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각 위험 운전 행동 그리고 지역 구간 길이 등의 변수를 이용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MDA를 기준으로 이제 이 모형을 분석하였을 때 6가지의 변수가 음수로 나타나서 변수에 제외했습니다. 여기 제외된 변수가 급 유턴, 급 진로 변경, 급 감속 후 급 유턴, 급 진로 변경 후 급 유턴, 과속 후 급 유턴, 급 가속 후 급 유턴 등 이렇게 6가지가 제외되었고 이 6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음양 모형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양 모형에서는 이제 종속 변수를 각 구간별로 발생한 사고 건수를 이용하였고 독립 변수로는 방금 전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채택한 변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 길이를 옵셋으로 설정하였고 이제 이 분석을 하는 과정에 이제 유의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아서 일부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로그 등의 이제 변환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의 유의 확률이 0.05 이하가 될 때까지 변수를 제거하면서 반복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모형은 이제 급 앞지르기 그리고 급 감속 후 급 유턴을 할 때, 급 차로 변경 후 급 유턴을 할 때 이렇게 3가지 행동이 나타났을 때 이제 사고 발생 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지역 변수에서는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양수가 나왔고 여수의 경우에는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결과로는 이제 급 유턴 전후에 있었던 행동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급 앞지르기 행동이 사고 건수를 증가시키는데 큰 요인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과 여수의 경우를 보아 이제 인구수나 도시 규모에 따라서도 이제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이제 기존의 그것과 이제 동일한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향후 과제입니다. 이제 저희는 개별 사량 주행 궤적 데이터인 디치를 이용해서 사고 건수와 위험 운전 행동 사이의 패턴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1차적으로 변수를 추출하고 음양 모형을 통해서 SPF를 구축하였으며 최종 결과로는 급 감속, 급 앞지르기, 급 차로 변경, 급 유턴이 관련된 변수가 사고 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제가 만들어낸 SPF를 이용을 해서 PSI나 아니면 CMF 산출 등 응용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상 구간이 전부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 속도를 낮춘 이후에 같은 구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경우에는 5030 정책에 대한 이제 전후 비교 분석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한 구간이 대부분 다 도심부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부 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 등 다른 도로에 이제 적용을 하였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에서 이제 쓰였던 데이터의 기간이 이제 3월 한 달 중에서도 이제 일부 시간이어서 이제 좀 해당 도로의 이제 시즌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모두 담아내지를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의 경우에는 이제 종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 구간의 경우에는 이제 교통량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교통량 자료를 이제 분석에 활용을 제대로 못한 점이 이제 한계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박 교수님 먼저 의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사고 기반으로 해서 SPF 만드는 과정이 사실 사고라는 게 기간도 많이 들고 특히 특정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비포 애프터 스터디를 하려면은 또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개별 차량 주행 궤적 자료를 이용한 SPF를 만들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연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DTG라는 게 이 사실 데이터도 많고 시공간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사업용 자동차에 한정된 데이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분석을 해주시고 결과까지 잘 도출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DTG가 사업용 자동차에만 달려 있다 보니까 이게 분석하신 구간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11가지 위험운전 행동이 사고랑 연관성을 가진다라고 아직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쉽지는 않으니까 학술적으로도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잘 이제 그 논문 자체에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출률은 따로 이렇게 교통량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DTG에서 사업용 자동차만 활용했기 때문에 노출률을 전체 교통량으로 갈지 아니면 진짜 지나간 사업용 자동차만 가지고 노출을 고려를 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지 좀 좋은 이제 모형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1가지 위험운전 행동이 이 사고와 영향을 주는 걸 잘 안 나오셔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급가속, 유턴, 교호작용 같은 것도 고려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설명이 잘 되면은 학술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또 많이 없으니까 요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좀 몇 개만 여쭤볼게요. 이게 DTG 자료가 이제 사업용인데 이제 택시랑 크게 이제 화물차 있잖아요. 근데 두 개를 다 같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분리해서 하신 겁니까? 이제 그 데이터 가공할 때는 따로 이제 가공을 한 다음에 마지막 분석할 때는 합쳐서 분석을 했습니다. 합쳐서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이거 분석을 할 때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있는 게 뭐냐면 택시예요. 택시가 이제 승객을 이제 이제 태우려고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시내에서의 DTG 궤적 자료에 대한 그 온전한 주행성을 평가하는데 이 데이터가 좀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여기에 좀 어느 정도 그 노이즈가 있다 그러면 화물차만 좀 해보면 좀 더 명료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이게 목적은 안전 성능 함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종속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있으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뭐 y는 fx로 얘기를 하면 그 x가 뭐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y가 지금 사고 발생 건수예요. 건수도 의미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심각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고 심각도를 그냥 인명 피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최근 3년간 계속 줄고 있거든요. 사망자는 계속 줄어요. 뭐 사상자도 일부 있는데 문제는 사고 건수는 안 줄어요. 지금요. 그냥 답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책을 이제 추진하시는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되고 이게 방향을 좀 알겠는데 이 건수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이런 그 방법론이 좀 잘만 성립이 되면 정책 활용이라든지 제도 개선에도 좀 쓸모 있을 것 같고요. 활용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5030 정책의 가장 핵심은 도시부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 하향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전체 사망 사고의 한 38%가 이제 보행자 사고이니까 이 보행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일단은 좀 큰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그 5030으로 이렇게 정책이 안정화가 됐을 때는 그 구간에서의 차량에 대한 속도 편차가 줄어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여기 변수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발표 자료와 결과를 이제 여기서 보게 되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턴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뭐 왕복 4차로 이상 도로고 그게 50일 수도 있고 30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뒷부분에 이제 결과 쪽에 5030 정책의 연장선에서도 연구를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이 속도에 대한 균일성 이 부분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마칠까요? 두 번째. 예, 마치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셨네요. 예, 오셨네요. 예.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이제 멀티 에이전트 주행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CITS 기반 차내 경고 정보 제공 시 차량 간 주행 안전성 개선 효과 평가. 어우, 제목이 너무 길어요.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그 저자는 이제 한양대학교 고지은 석박사과정, 한양대학교 장지영 박사과정, 또 한양대학교 오철 교수님 이렇게 세 분 저자이시고요.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고지은입니다. 일단 늦어서 죄송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멀티 에이전트 주행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CITS 기반 차내 경고 정보 제공 시 차량 간 주행 안전성 개선 효과 평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ITS란 우선 차량이 주행을 하면서 도로 인프라와 아니면 그 다른 차량들과 지속적으로 VTX 통신을 통해서 전방의 사고 정보나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4년부터 CITS 시범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후에 현재에는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들도 CITS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ITS 환경에서는 핵심적으로 차량과 인프라, 센터가 모두 연계되어서 도로 및 교통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그 전방의 위험 상황에 대해서 사고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CITS 경고 정보 제공 서비스가 차량 간 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통 안전성 측면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내 경고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서 차량 간 상호 작용을 분석하여서 CITS 경고 정보 제공 효과가 교통 안전성 측면에서 어떻게 있는지 평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석은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에 멀티 에이전트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교통 안전성 평가 지표인 Change in Relative Speed 해서 차량 간 상대 속도의 변화량과 후미 추돌 사고 개연성으로 CPI를 분석하였습니다. 주행 실험 환경에는 한양대학교의 주행 행태 분석 실험실에서 멀티 에이전트 주행 시뮬레이터가 배치된 실험 환경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주행 시뮬레이터는 개별 차량의 주행 행태 분석뿐만 아니라 차량 간 상호작용 분석에 활용되는 기기입니다. 실험은 4차로 도로를 구현을 하고 20대부터 60대까지의 운전자 총 54명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54명의 실험자가 페어를 이루어서 2명씩 페어를 이루어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시나리오는 선행 차량 혹은 후행 차량에게 경고 정보를 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총 4가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실험 시나리오는 3,400m 지점에 사고가 발생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앞에 360m 지점부터 경고 정보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량 간 페어 시나리오 4가지를 분류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실험자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평가 지표는 차량 간의 주행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대 속도 변화량과 후미 추돌 사고 위험성, 개연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차량 간 상대 속도 변화량은
경고 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서 주행 차량의 상대 속도 변화량을 비교하여 주체 차량과 선행 차량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해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미 추돌 사고 개연성인 크래시 포텐셜 인덱스는 사고 회피를 위해 요구되는 최대 감속도와 차량 고유에 갖는 최대 감속도 성능을 비교해서 이 드랙과 MADR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사고 개연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정량적으로 안전성 평가가 가능한 지표입니다. 분석 결과는 주체 차량과 우선 상대 속도 변화량에 대한 결과는 주체 차량과 선행 차량 모두 저기 보시면 경고 정보를 제공했던 CVCV 차량, 그러니까 선행 차량도 경고 정보를 받은 차량, 후행 차량도 경고 정보를 제공받은 그 페어일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두 번째는 선행 차량은 경고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후행 차량은 경고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인데 이때가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선행 차량은 정보 제공을 받고 후행 차량은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는 이 결과로 말미암아 선행 차량에게 경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뒤따르는 주체 차량의 주행 행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PI 분석 결과는 주체 차량과 선행 차량 모두 경고 제공을 받는 시나리오 세 번째의 결과가 0.134로 가장 낮고 두 차량 모두 경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서 45% 정도 후미추돌 사고 개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체 차량인지 선행 차량인지 그 경고 정보를 제공받는 주체가 어느 것인지에 상관없이 경고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가 두 차량 모두 경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비해서 사고 발생 개연성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시사점은 선행 차량에게 어떤 경고 정보를 제공을 한 경우에 뒤따르는 주체 차량의 거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주체 차량과 선행 차량 모두 경고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가 후미추돌 사고 개연성이 낮아지고 그 두 차량 중 어느 한 차량이라도 경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두 차량 모두 경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사고 발생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 시사점과 같은 결과를 도출을 하였고 제가 한 본 연구의 결과는 CITS 경고정보 제공 서비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때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CITS 단말기 보급 시에 그때 근거 자료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고 향후 연구에서는 이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어떤 추가적인 실험 혹은 분석을 더 해볼 예정입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실제적으로 자율주행 차량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위험 상황에서 경보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운전자가 얼마만큼 이제 안전적으로 이제 주행을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경보를 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운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미리 시뮬레이터를 이 시나리오 설정하실 때 운전자한테 경보를 주는 걸 미리 알려주시고 실험을 하신 거죠. 모른 채로 실험자들은 모른 그냥, 채로. 그러면은 또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보를 오더라도 운전자들이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자율주행 지금 뭐 미국에서도 많이 테스트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레벨 3 단계에서 주시를 해야 되는데 경보를 오는 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경보가 자주 오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간 부분들이 많은데 이 실험에서도 그 경보가 빈도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울렸는지를 잘 설정을 해야지 거기에 따른 운전자의 반응을 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효과가
있는 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 효과가 더 있고 어떨 때는 좀 이게 경보를 주는 게 뭔가 효과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차든 아니면 이제 경보를 줄 때 어느 상황에서 더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주는 거죠. 이제 운전자들이 경보가 울리면 진짜 조심을 해야겠구나, 이런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냥 짧게 의견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요. 이게 그 결과를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V2V에 대한 통신 기반의 제공이 하나가 있고, 지금 현재 그래도 레벨 2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ADAS 긴급 제동 장치에서 이제 앞차가의 갭에 의해서 그냥 차 내에서 이제 경고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느 게 좀 더 어느 정도 차이가 더 있는지 안전성에 대해서, 물론 V2V에 경고 정보 주는 게 가장 이제 더 좋은 거긴 한데, 지금 현 단계에 있는 그런 그 레벨 2에서의 그 ADAS 장치와의 어떤 그 변화 차이, 이게 좀 궁금해서 그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결국은 여기서 경고 정보를 준다는 부분은 리딩 비클과의 갭이잖아요. 그 갭에 대한 스레스홀드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도출해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시간이 좀 지체돼서 좀 빠르게 좀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개별 차량 주행 궤적 데이터를 이용한 사고 위험도 평가 기법 도출이고요. 저자는 한양대학교의 김인종 박사과정, 오철 교수님, 또 박주영 교수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김윤종입니다. 저는 개별 차량 주행 궤적 데이터를 이용한 사고 위험도 평가 기법 도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기존의 교통안전 분석 같은 경우는 그 교통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패턴 분석을 통해서 사고 다발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위험 구간을 선정을 주로 하고 있고, 또한 검지기 데이터 같은 링크 단위의 집계된 정보를 이용해서 교통정보의 링크 평균값을 분석하여 이렇게 구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링크에 집계된 정보 외에 개별 차량의 주행 궤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이프티 인디케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서 개별 차량 사고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주체 차량 정보 기반, 여기서 세이프티 인디케이터는 그 주변 차량 정보가 없을 때 본인의 주체 차량 정보만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를 정리를 하였고, 이러한 인디케이터들 간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데이터 개요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차량 데이터를 DTG 데이터로 정의를 하였고, DTG 데이터를 사고 데이터와 매칭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15분 전까지의 DTG 데이터를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5분 데이터를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 그 각 코딩을 각 1분 단위로 집계를 하기 위해서 그 15분을 잘라서 총 15개의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사고 발생 위험 교통류와 일반 교통류를 분류를 하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가공 프로세스 및 방법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DTG 데이터와 사고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DTG 데이터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에 10일간 데이터, 2017년 12월에 한 달간 데이터, 총 약 40일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사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17년까지인데 여기 잘못 나와 있는데 2017년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200건의 사고 데이터와 매칭을 해서 총 그 200 데이터와 매칭된 DTG 데이터를 추출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DTG 로우 데이터가 분석을 위해서 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정리한 건데, 이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석 흐름도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고 위험 교통류와 일반 교통류를 정의하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각
분류된 교통류에서 세이프티 인디케이터 후보군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인디케이터를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하여서 중요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도출된 인디케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고 위험도 모형을 구축하였습니다. 분석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200건의 사고 데이터와 매칭된 데이터와 15분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코딩하였고 각 1분 단위로 데이터를 분류를 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를 고찰했을 때 사고 위험 교통류와 일반 교통류를 정의하기 위해서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 같은 경우는 링크 단위로 집계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많아서 5분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묶어서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고해서 사고 발생 시점부터 1분 전까지를 사고 위험 교통류라고 정의를 했고, 일반 교통류는 그 지점에서 사고 발생 시점 10분 전부터 15분 전까지 약 그 5분간의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200건의 사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좀 쓸만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데이터들 이상치로 제거를 하여 총 135케이스를 추출을 하였고, 일반 교통류 같은 경우는 667케이스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존 연구를 고찰하여 세이프티 인디케이터를 정리해봤는데, 1번의 위험운전 이벤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DTG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타스에서 분석하고 있는 지표이고,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EDI와 SRI 같은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가 제시를 하였는데, 기존의 다른 지표들은 뭐 요우나 절크나 가속도 등이 이렇게 임계값을 정의를 해서 임계값을 초과하냐 마냐 뭐 이런 식으로 지표를 뽑아내는데, 2번, 4번 같은 경우는 각 링크별로 그 교통 정보를 분석을 해서 링크의 평균을 임계값으로 설정해서 링크별로 특성을 반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표를 새롭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가 총 9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안에서 뭐 임계값도 다르고, 그리고 EDI나 SRI 같은 경우는 가속도, 절크, 요우를 모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총 나온 인디케이터 개수는 33개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3개의 지표를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하였는데, 랜덤 포레스트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나무의 분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좀 더 심화된 기법입니다. 그래서 변수 중 분류 영향력이 높은 그 변수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 분석을 하는 동안 어떻게 더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결과 이렇게 MDA, MDG라는 MOE가 도출이 되는데 이 점수들을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MDA를 통해서 순위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스 모형은 이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사고 위험도 모형을 도출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그냥 로지스틱 모형과 말스 모형을 구축을 하였는데, 말스 모형을 이용한 이유가 입력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입력 변수가 많은 고차원의 해기 문제에 적합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설정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설명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대해 선형이 아니라 직선이 아닌 꺾인 선형 형태로 설명이 되고, 그 변수들의 매듭점 노트 포인트가 설정이 되고, 그 각 노트 포인트에서의 조각별 선형 해기의 기저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 형태로 각 그 노트 포인트별로 이렇게 꺾인 형태로 선형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노트 포인트를 설정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이 분석 결과는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이고, 총 33개의 지표 중에서 15등까지의 지표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를 7:3 비율로 설정을 해서 분석을 수행하였고, 여기서 분류 정확도는 87.2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위험운전 이벤트가 가장 높은 랭킹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셋 구성입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 교통류와 일반 교통류를 합쳐서 총 약 800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 7대3 비율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데이터셋에 대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도출된 로지스틱 모형입니다. 총 8개의 지표가 유의하게 도출이 되었고 여기서 뭐 양음에 대한 뭐 이런 해석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15개 중에 총 8개가 유의하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스 모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스 모형은 그 지표들이 유의한 지표가 뽑히고 그 지표들 중에서도 그 각 지표가 그 구간에 따라서 그 예를 들어서 위험운전 이벤트 비율 같은 경우는 81.45% 이하일 때와 이상일 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노트 포인트별로 이렇게 유의한 변수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총 19개의 기저 함수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2개의 모형에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였고 모형의 어크러시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평균 총 10개의 폴드를 설정하였고 평균 어크러시를 기준으로 로지스틱 모형 같은 경우는 약 86%, 말스 모형 같은 경우는 약 90%의 어크러시를 보였습니다. 말스 모형 같은 경우 채택된 변수의 중요도 및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잔차 제곱합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노트 포인트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 간의 인터랙션을 고려할 수 있어서 예측력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체 차량 기반 세이프티 인디케이터를 검토하고 제시하였고 그리고 그 제시된 인디케이터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론 프레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말스 모형 같은 경우는 어크러시가 약 90%로 나타나 꽤나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방법론을 통해 향후 사고 위험도를 추정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뭔가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 같은 경우는 데이터 취득 문제로 인해서 매칭된 사고 건수가 적고 DTG 데이터 또한 40일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샘플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고 향후 추가적으로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경우 좀 더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한 DTG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만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일반 개별 차량 정보로 활용 가능한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방법론이 향후 내비게이션 그리고 CITS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좀 더 데이터의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저기 역시나 박 교수님 먼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거랑 유사하게 개별 차량 주행 궤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고 위험도 평가를 하시는 쪽으로 연구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네, 맥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서서는 이제 그 사고 건수를 예측한다고 보면 요거는 이제 사고 발생하느냐 마느냐를 이제 맞추는 거죠. 분석을 하는 모형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사고 데이터만 꾸리는 게 아니라 이거랑 매칭되는 사고 나지 않은 데이터를 꾸려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지금 첫 번째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가지고 중요도를 평가를 했잖아요.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마스랑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이제 예측을 하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둘 간의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고려를 한 건지 아니면 별개로 일단은 구성을 하신 건지. 네. 사실 그냥 제가 33개의 지표를 뽑았는데 그거를 바로 그냥 모형에 그냥 돌려도 되지만
일단 그냥 원래 기본적인 모형을 구축할 때 독립 변수를 설정하는 게 뭐 상관 분석을 한다든지 사실 좀 관계가 있거나 좀 크리티컬한 변수라고 판단하에 이렇게 변수를 설정하는데, 그런 변수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그 과정을 좀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네. 적용을 해야 했고, 사실 기존 연구를 고찰하다 보면은 인디케이터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뭐 그 연구에서는 다 유의하고 좋게 나타나지만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그 지표들 간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아니고 이런 거를 뭔가 평가하는 뭔가 기준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네.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랜덤 포레스트에서 이제 좋게 나온 위험운전 이벤트 가장 높게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설명을 해주면 그런 부분들 향후 연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좀 더 짧게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사실 다 이해 못했거든요. 내용을 보고 제가 좀 공부 안 했던 새로운 뭐 이런 방법론도 있고 한데, 하나 여쭤보는 게 지금 마스라는 모형이 결국엔 저희가 이제 선형성에 있는 것들을 아니죠, 곡선에 있는 것들을 선형성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잘라서 피스와이즈 레그레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유형의 이제 유사한 접근 방법이 이게 마스인가요? 아까 뭐 꺾은 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해를 했는데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의사결정 나무랑 회기 모형이랑 뭔가 두 개를 좀 결합해서 뭔가 진화를 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뭐 회기 모형 자체는 원래 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선형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예측력이 떨어지거나 뭔가 오버피팅이 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변수별로 각 지점별로 이렇게 좀 그 변수가 높고 낮냐에 따라서 이 그 선형이 완전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말씀해 주신 거랑 저도 비슷하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곡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선형성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르잖아요. 곡선을 자르면 그 자른 구간이 이제 선형이 되니까 그걸로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면 제가 좀 이해가 좀 됐네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는 세이프티 인디케이터 부분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영향력이 있는 지표가 어떤 거였나요? 가장 영향력 있게 나오고 유의하게 나타난 거는 나온 거예요. 예. 위험운전 이벤트였습니다. 그 기존에 원래 DTG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하고 있는 위험운전 이벤트, 저는 그 1분 단위로 비율을 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표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크리티컬한 그걸 포착하기 위해서 임계값들이 매우 높은데 위험운전 이벤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임계값이 낮아서 좀 더 많이 잡혀가지고 좀 더 유의하게 나타난 것 같은데, 이거 같은 다른 지표들도 뭔가 임계값을 낮추거나 뭔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추가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운전 이벤트가 이제 세부 수식에 나오는 변수들이 결국은 과속하고 급감속, 급정지인데 이게 통상적인 11대 위험 운전할 때 가장 의미 있는 변수들이거든요. 뭐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네 팀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잠깐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나머지 4개 주제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작을 좀 할 텐데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 이제 박kol철 교수님께서 우리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유튜브 보면 뭐 좋아요, 뭐 구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게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순서로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주제는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이용한 웰니스 자료 기반 교통사고 위험 요인 추출입니다. 그래서 저자로는 한양대학교 박지원 석박사 통합과정, 또 이설영 박사후 연구원, 오철 교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이용한 웰니스 자료 기반 교통사고 위험 요인 추출 연구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한양대학교 박지원입니다. 네, 목차는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는 연구 대상을 택시 운전자로 잡았는데요.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택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버스 화물차 대비 높은 수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의 주요 발생 요인은 도로 환경적 요인, 차량 요인, 운전자 요인이 있는데 이 중 운전자 요인이 교통사고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교통사고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고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의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통하여 택시 운전자의 유형과 택시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내면적인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목에서 명시한 웰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웰리스는 웰빙과 피트니스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택시 운전자의 근로, 복지, 건강과 관련된 모든 특성들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을 하였고 이를 웰리스 자료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웰리스 파악을 통해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구 흐름도를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를 두 단계로 수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에서는 출력 변수를 택시 운전자 유형 4가지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유형은 명시되어 있는 출처의 기존 연구의 택시 운전자 유형을 참고하여 4가지 유형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자 유형을 분류하는 데 효과적인 내면적인 특성들을 먼저 추출을 하고 그 내면적인 특성의 순위를 보아서 15개의 변수를 뽑아서 그 15개 변수를 대상으로 택시 운전자 사고 위험군 분류 영향 순위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택시 운전자의 사고 이력을 기반으로 상중하로 사고 위험군을 분류하여서 출력 변수로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택시 운전자 교통 안전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입력 변수로서 쓰인 자료를 보시면 택시 운전자 및 운수업체와 관련된 시스템과 택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총 246가지의 내면적인 특성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택시 운전자들의 근로환경, 직무 만족도 같은 근로환경 아니면 건강, 앓고 있는 질환 등 또한 생활환경, 혼자 살고 있는지 가족과 식사는 한 달에 몇 회 정도 하는지 등을 다 설문을 하였습니다. 자료 처리 및 가공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37개의 택시 운전자 특성 변수를 입력 변수로서 분석에 활용을 하였는데요. 처리 및 가공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의 평가를 통해서 데이터 리덕션을 수행을 했는데 먼저 가설 적합도 평가와 이론적 인과관계 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가설 적합도 평가에서 가설은 해당 변수는 사고 유무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존재한다를 가설로 두었고 여기서 가설에 적합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전 단계에서 도출된 평균 차이가 이론적인 해석에도 어긋남이 없으며 이 변수는 교통사고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가가 수행을 해서 총 37개의 내면적인 특성 변수가 최종적인 입력 변수로서 선정이 되었고 이 37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건강이나 근무 환경, 생활 환경과 관련된 모든 변수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력 변수로서 쓰인 운수 종사자 유형 변수와 사고 위험도 데이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작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되었던 연구에서 운수종사자 4가지 유형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는 불특정 다수, 워라밸 지향, 생활 불균형, 근로 과다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각각 유형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고 위험도 데이터는 택시 운전자 개인의 최근 3년간 사고 이력을 통해서 사고 위험군을 분류하였고 상중하로 나누어서 3가지의 클래스를 출력 변수로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가 상인 운전자는 3년간 중상사고 이상 교통사고를 경험한 자이며 사고 위험도 중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경상 또는 부상 교통사고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도 하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사고 경험이 3년간 없는 자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랜덤 포레스트 기법은 다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변수 선택이 자유로워 데이터셋에 과적합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명목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모두 활용해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변수 중요도 평가지표는 민 디크리즈 진이나 민 디크리즈 애큐러시를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민 디크리즈 진이를 변수 중요도 평가지표로서 활용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민 디크리즈 진이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산출될 수 있고 0이면 해당 변수가 분류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100이면 해당 변수가 완벽히 분류하였음을 의미하여서 절대적인 수치로서 다른 변수들과 비교하기 용이하여서 민 디크리즈 진이를 평가지표로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택시 운전자 유형을 분류하는 데 효과적인 영향요인 추출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택시 운전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민 디크리즈 진이 값이 54 정도로 최상위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37개의 변수를 모두 활용을 해서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이 중에서 상위 15개 변수를 추출해서 택시 운전자 유형을 분류하는 데 주요 영향을 가지는 변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15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출력 변수를 사고 위험도 상중하로 설정을 해서 두 번째 랜덤 포레스트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민 디크리즈 진이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과 경력 그리고 생활 만족도, 직무 만족도 이 변수들이 최상위 변수로 도출이 되었고 정신적 건강 상태, 택시 업무의 육체적 부담 정도라는 변수가 최하위 변수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15개 변수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교통 안전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 7가지 정책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7가지 정책은 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 평가 체계 구축, 택시 차내 환경 관리 체계 마련, 택시 운전자 연장 근로 제한, 정신건강 관리 방안 마련, 임금제도 개선, 차내 보호장치 설치 지원, 그리고 택시 운전자 공동 쉼터 마련의 이 7가지 변수를 첫 번째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통해서 도출을 하였고 두 번째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도출된 영향요인 순위를 기반으로 정책별 평균 MDG 값을 산출해서 정책별로도 한번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을지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여기 최우측에 보시면 이게 순위별로 나열을 한 건데 고령 택시기사 운전 능력 평가 체계 구축 이 정책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7가지 정책은 기존 정책을 더 개선하는 방향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방향 또는 택시 운전자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향 이 3가지의 특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네. 연구 내용은 거기까지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분석 결과로 두 가지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택시 운전자의 교통 안전 및 삶의 질 증진이 필요함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택시 운전자의 3년간 교통사고 이력을 활용해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많이 접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랜덤으로 설문조사 대상은 랜덤이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군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향후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내면적인 특성의 수집을 통해서 이 랜덤 포레스트 분석도 더 수행을 해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된 택시 운전자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선행 연구를 수행을 해서 정책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 박 교수님.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류하면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뭐 도로 환경 요인 이렇게 나누는데 인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인적 요인에 집중해서 하는 연구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데이터라든지 설문조사를 이제 하더라도 이제 모형을 만들고 데이터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셨다는 점에서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 요인들을 또 우선순위 결정하셔서 정책적인 내용까지 도출해 주셔서 네, 좋은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좀 이제 궁금한 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영향 요인 우선순위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 택시 운전자 유형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유형을 나누는데 영향 요인이 어떠냐, 그리고 사고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순위를 나눠주셨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요인을 반영해서 유형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그죠? 데이터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요인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느낌이라 약간 유형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 잠깐 해줄 수 있나요? 네. 그 기존 연구도 저희 그 기존 연구에 참여하긴 했었는데 그 유형을 200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설문조사 자료를 모두 활용을 해서 유형 4가지를 정의를 한 네, 그렇죠.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을 정의하는 데 들어간 변수 중에서도 사고 이력이 있고 그래서 사실 중복적으로 고려된 점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네. 분류한 기준으로 다시 그 분류 중에 뭐가 요인이 높은가 우선순위를 뽑는 느낌이라 약간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조금 이제 연구가 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최종 정책적 시사점이 고령 택시 운전자 운전 능력 평가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이 고령자, 그러니까 65세 이상인데 그 샘플의 분포가 비율이 얼마 정도 됐나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고령 운전자가 3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30%요? 네, 저 표본 수가 780명. 예, 그 중에서 30% 정도요. 예, 그 샘플 수가 그냥 좀 정책 시사점 도출하는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있으면 좀 더 명확하게 좀 주장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세 개의 그 변수를 의미 있다고 하셨는데 연령하고 운전 경력은 아무래도 좀 약간 연관성은 있고 또 고령자랑 봤을 때는 유의미한데 생활 만족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정의가요? 설문조사로 수집이 되어 있고 본인의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5점 척도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자신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만족도, 네. 음성적인 네. 부분이군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이제 좀 요청한다면 법인 택시가 사업용에서 가장 위험하거든요. 운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네. 반대 대조군으로 개인 택시는 되게 양호해요. 그래서 지금 요 똑같은 방법론으로 해서 그룹을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데이터가 있다면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진행을 좀 할게요. 예, 다음은 IoT 기반 항만 근로자 실시간 사고 위험 검지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저자로는 한양대학교 손승호 석박사과정, 또 박준영 교수님, 오철 교수님, 또 김현서 석사과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교통공학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승호입니다. 제가 오늘 학술 발표에서 발표할 주제는 IoT 기반 항만 근로자 실시간 사고 위험 검지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신기술을 활용한 근로자 안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항만에서의 근로자 사고 재해율은 9.46으로 국내 전체 산업 평균의 4.84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즉 매우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비와 연계된 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최근 5년간 협착사고, 충돌사고, 전도사고가 1, 2, 4위에 해당을 하고 특히 사고의 비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많이 분류가 되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필요가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항만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특히 사망사고가 부두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일주일 이상 작업 정지가 되고 물류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말은 현장에서 현장 산업계에서 기술적으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요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특히 기존에는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인적으로 예방 교육이나 관리 매뉴얼 같이 이런 관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나아가서 기술적 관점에서 사고 예방 기술을 필요함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중심의 능동적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특히 최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ADAS 시스템부터 차량을 제어해서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고, 근데 다만 지금 제가 오늘 연구에서 발표할 내용은 차량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관점에서 근로자한테 회피 정보를 제공을 하고 차량이 접근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근로자 관점의 능동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고 위험 검지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근로자와 이동 장비 위치 정보를 가공을 하여서 이제 TTC라는 대체 안전 지표를 통해서 실시간 사고 위험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미시적 교통률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과정까지 연구를 담았습니다. 네, 방법론입니다. 근로자와 이동 장비의 그런 데이터를, 트래젝토리를 검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실제 그 부산 신선대부두 그 BPT 내 총 1km 구간을 설정을 해서 2개의 교차로가 포함된 컨테이너 야드로 공간적 배경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교통량과 유사하게 만들었고 정산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드론 영상 기반의 차량 평균 속도 행태를 고려를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근로자에게 차량이 접근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을 해서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표 기반에서 이제 안전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수집 주기는 1Hz, 2Hz, 10Hz로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트래젝토리 데이터 산출을 하는 방법인데,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았는데, 이게 차량의 관점에서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몇 초, T초 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점선으로 표현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이런 개념으로 활용을 해서 근로자 관점에서 T초 후에 차량이 근로자한테 접근하는 상황을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 알람을 주는 그 아이디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핵심이 되는 지표로 이 TTC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TTC는 이제 기존에 알려진 TTC의 개념은 T초 후에, 그러니까 현재 속도로 T초 후에 갔을 때 충돌이 일어난다 라는 기본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현재 속도로 가기 때문에 뭐 감속이라든지 방향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한계가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TTCP, 그러니까 근로자, 페데스트리안을 위한 이제 추가 개념을 적용을 해서 감속까지 고려를 하고 방향 선택까지 고려한 이제 예측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근로자한테 몇 초 후에 발생하게 될 충돌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그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 TTC에 따라서 위험도 수준을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위험 알림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표를 산출을 할 때는 각 근로자와 이동 장비의 기본 위치 좌표를 바탕으로 상대 거리를 산출을 하고, 이제 TTC, 이제 그 상대 거리가 감소하는 속도와 그리고 간격 기반의 TTC를 2가지로 산출을 해서 위험도 지표를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 예측 관점에서는 현재 시간을 t0라고 했을 때 과거 이제 관측된 좌표 t-3초 전, 그러니까 3초 이전의 것까지 활용을 해서 이동 방향을 그대로 고려를 했을 때 이제 t초 이후에 언제까지 이 예측된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가정으로 감속과 방향 선택까지 고려한 좌표 예측을 통해서 이제 미래 예측 좌표와 상대 거리를 산출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 위험도 지표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방법론은 선형 회귀 모형 기반으로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기존 TTC의 관점에서는 여기 이 기본 T0가 여기라고 봤을 때 기존 TTC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매 시간 새롭게 갱신되는, 그러니까 예측 관점의 내용이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실시간 속도가 이렇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실시간 속도가 감소하는 그 개념을 반영을 해서 이제 TTC가 담고 있는 더 큰 시간보다 더 작은 시간으로 너가 이제 근로자가 몇 초 이후에 충돌에 임박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항만 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뭐 상대 객체 야드 트랙터랑 뭐 외부 트럭, 지게차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야드 트랙터를 고려를 하고 작업 상태, 장소, 위험 반경 등 다양한 요소들에서 이제 알고리즘에 고려되는 본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된 교차로 상황과 직선 구간에서만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네트워크 구현해서 시뮬레이션 검증을 진행을 하였고 주기에 따라서 1Hz, 2Hz, 10Hz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각각 주기에 따라서 위험도 정확도는 72.2%, 87.5%, 88.8%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측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1초에 한 개 좌표가 찍히게 되는 것은 이제 앞서 그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기준이 0.1초가 다니게 되게 된다고 하면은 좌표들이 점점 더 세밀하게 찍히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당연히 올라가고 1초에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보통 30km/h로 달린다고 했을 때 1초에 약 한 7, 8m를 달리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의 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현재 IoT 기술이 주기가 1초에 1회 정도가 현재 실시간 기술로 뭐 타당한 것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요구가 되고 있어서 더 향후 기술이 발전돼서 주기가 0.1초, 0.2초로 줄었을 때 감지 정확도가 더 우수한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입니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IoT 디바이스 기반의 충돌, 근로자 충돌 사고 위험 검지 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집 주기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실제 현장 수집 데이터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활용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아웃라이어, 위치 오차라든지 주기가 튀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 실제 이게 실증 가능한 기술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적 우수한 입증이 아닌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보행자 관점의 능동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에서 이제 보행 환경에서 이제 보행자한테 이제 안전 기술이 적용되는 환경에서 좀 응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는 한계점인데 선형 회귀 모형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예측, 위치좌표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이나 다른 머신러닝 기반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더 정확한 위치좌표 예측을 한다면은 좀 더 우수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자체적인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고, 충돌 사고를 이제 미리 감지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시고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검증하신 논문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꼭 항만이 아니더라도 이 방법론은 뭐 다양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행 사고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활용이 다양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은 사실 이렇게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알림을 주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알림을 주지를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자료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 충돌 시간을 간격과 그 남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알림 주는 기준을 만드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간격이 길면은 피하려고 하는데 알람이 오면 사실 알람 자체에 대해서 또 불신을 가지고 안 따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을 좀 잘 논문에 잘 설명해 주시면은 또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내용 보면서 재밌어요. 일단 이게 접근 방법이 저희가 이제 뭐 차대차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보행자와 차량 간의 어떤 충돌 위험 감지에서 되게 재밌게 좀 들었고요. 이게 이제 항만에만 이제 초점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 외 구역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뭐 캠퍼스가 있고요. 대학 캠퍼스가 대표적이고 또 저기 공장 안에 이제 또 이런 그 도로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알고리즘이 좀 더 정교화가 되면 좀 쓰임새가 되게 많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좀 더 확장이 되면 이제 일반 보행자에게도 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그 툴이 결국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정보를 주냐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시계로 보면 뭐 진동을 주거나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재미있고 또 새로운 접근 방법이고 해서 좀 의미 있게 좀 들었습니다. 예, 다음 이제 진행을 할게요. 다음 논문은 이제 노면 특성을 고려한 드론 영상 기반의 도로 위험도 분석입니다. 저자는 이제 한밭대학교 김재중 석사과정, 도명식 교수님, 또 김재진 석사과정, 오주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예,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면 특성을 고려한 드론 영상 기반의 도로 위험도 분석을 발표할 한밭대학교 재학 중인 김재중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고요. 빠른 발표를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이제 최근에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이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이제 CCTV나 뭐 센서, 검지기 등으로 이제 일부 장소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기존의 도로 위험도 관련 연구들의 경우 혼미추돌 및 상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요인을 분석 및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꾸준히 발전이 하게 되면서 드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른 이제 드론이 교통에 접합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연구의 목적은 이제 드론을 활용한 형자 모니터링 및 딥러닝 기반 차량 자동 인식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런 인식을 통해서 차량과 이동체, 그다음에 고정체와의 안전거리를 산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도로 노면 특성을 고려한 도로 위험도 분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다 이용해서 무선 통신을 이용한 운전자에게 실시간 경고 제공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고찰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드론을 활용한 교통 데이터 취득에 대한 연구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기서 가져온 3가지 연구를 중점으로 삼았고,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교통량, 속도, 밀도 등의 교통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으며, 드론을 사용해서 이제 차량들의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교통 소통 및 교통 안전, 문제점 도출 등 드론의 현장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드론을 활용하여 교통 데이터를 취득하고 도로 위험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론으로 영상을 찍는데 이거를 이제 도로에 접합하기 위해서 노면 상태별 마찰 계수에 대한 연구를 고찰을 해 보았고요. 이제 노면 상태별 최적 안전 거리를 한 연구와 급제동 실험에서 마찰 계수를 제시한 연구, 그다음에 가능우량과 도로 노면 상태 간의 분석을 통해 두 값 사이의 관계성을 입증한 연구들을 고찰을 해 보았고, 다음은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한 연구를 고찰을 해서 나중에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제가 제안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이 화면이 제가 목적으로 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V2X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부터 영향을 주는 물체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 또는 그 반대의 방향의 과정을 말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론과 접합을 해서 드론과 차량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경고 시스템으로 도로 위험도를 판정을 하고, 차량의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소리, 진동 등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드론을 사용해서 이제 차량을 인식하는 데 쓴 방법이고요. 일단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이제 컴퓨터 인식을 하기 위해서 라벨링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총 1시간 정도 드론 영상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고,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영상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쪼갠 후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한 라벨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총 4,000장 정도를 수행을 하였고요. 이제 드론으로 찍은 거는 도로 수직 100m 상공에서 총 150m 연장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인식을 하는 방법은 이제 욜로 V2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왜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냐면 욜로 V2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스테이지 방법으로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학습이 빠르고 가벼워서 실시간 차량 인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이제 라벨링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바운딩 박스를 이제 차량에 생성을 시킨 다음에 바운딩 박스 값이 이제 ROI 라인과 겹쳐질 경우에 이제 자동적으로 교통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알고리즘을 짜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험도 분석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리 기반 위험도 분석을 실시를 하였는데 이동하는 차량과 같은 차선에 있는 물체와의 접촉까지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정의를 하였고요. 이제 차량과 도로 위에 생긴 고정체, 그다음에 이동체와 차량의 안전거리를 산출해 위험도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거리에 따른 이제 양호, 보통, 위험의 세 단계로 분류를 하였고 이제 저기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동거리의 식이고 안전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TTC에다가 후행 차량의 속도를 곱해서 이제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고정체 위험도 분석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를 200m라고 두었고 이제 차량의 속도를 72km/h에서 20m/s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마찰 개수 같은 경우에도 0.5, 9배, 0.01로 계산을 했을 때 제동 거리가 40m 정도가 나오고요. 그때 이제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그 양호, 보통, 위험에 대한 그 거리를 계산했을 때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낮추지 않은 경우에 10초 후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경고 조치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고정체였고 이제 이동하는 차량과의 위험도 분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과 차량 사이의 거리가 100m로 가정을 하였고요. 후행 차량의 속도가 72km/h, 선행 차량의 속도가 36km/h로 가정을 하였고 마찰 개수는 전과 동일하게 0.5, 9배, 0.01로 했을 때 그 후행 차량의 제동 거리는 똑같이 40m 정도가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양호, 보통, 위험 거리에 따른 이제 사인이 들어가고 후행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고 속도를 낮추지 않는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초 후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방금 같은 경우에는 마찰 개수를 제가 고정을 하였지만 이제 노면 상태별 마찰 개수를 고려를 해서 제동 거리를 산출해 본 것이고 이제 기존에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노면 상태를 건조, 수분, 적설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마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건조, 수분, 적설 순으로 마찰 개수가 높고 적설 상태의 속도에 따른 제동 거리가 이제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노면 상태별 위험도 제동 거리였고 이제 노면 상태별, 차량 간 속도별 이제 위험도 분석에 대해 수행을 한 그 PPT입니다. 일단 먼저 처음 위의 표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의 속도를 70km/h로 가정을 하였고요. 이제 그때 제동거리, 정지거리를 산출한 건데 정지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사용하는 인지반응 시간 2.5초를 기준으로 정지거리를 산출했고 이제 이 2.5초를 산출했을 때 정지거리보다 그 제가 이번에 제시하는 그 위험도가 더 길어서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 차량이 60km/h로 주행한다고 가정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구분 같은 여기 있는 게 이제 후행 차량의 속도고 이제 후행 차량의 속도가 70km/h일 때 사고 발생까지 안전거리는 700m, 그다음 80일 때 400, 90일 때 300, 100일 때 이제 250으로 이제 빠르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드론으로 취득한 영상을 컴퓨터에 인식하고 이거를 사례로 나타낸 그림인데 여기 이제 고정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A1의 속도는 이제 이 드론이 정보 교환을 통해서 그 산출을 해서 이제 A1의 속도가 65km/h고 이날은 이제 건조 상태이고 65km/h일 때 마찰 개수는 0.59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동거리를 산출한 결과 33m가 나오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양호고 여기서 이제 보통으로 들어가면 이제 양호일 때는 여기 디스플레이에 뭐 경고 메시지 뭐 전방 110m에 낙하물이 발견됐으니까 속도를 감속 및 차로 변경을 요청한다 이런 디스플레이 정도의 경고를 주고 만약에 이게 차량이 이동을 해서
보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경고 메시지에 소음을 줘서 더 경각심을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양호 보통을 다 합치고 거기다 진동까지 줘서 이제 경각심을 더 유발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한 연구고요. 다음은 이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 차량 속도를 추정하여 제동거리 및 안전거리 산출 후 위험도 분석을 통해 3단계 도로 위험도 산정 방안을 제시를 하였고, 드론을 통한 도로 모니터링 시 기존 시스템의 한계성을 보완합니다. 아까 말했던 장비가 이제 그 위치가 제한 지역이니까 그것을 보완하고, 이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언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론은 위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제 교통사고 다발 지역, 무단 횡단 사고 다발 지역, 어린이 보호 구역 등 사고 다발 지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여기를 이제 자유롭게 찍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 차량과 실시간 통신으로 인해 경고 조치로 이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향후 연구로는 이제 보다 정확한 드론, 더 비싼 드론을 활용해서 실시간 도로 위험도 분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데이터 양이 굉장히 적어서 데이터 양을 늘려가지고 이제 차량의 인식 및 뭐 장애물 같은 경우에도 더 데이터를 늘려서 뭐 분류 정확도를 높여야 되고요. 이제 실제 도로 위에서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에 따른 라벨링을 통해서 그 낙하물, 포트홀, 대기 행렬, 뭐 무단횡단 등의 이제 데이터를 인식을 하고, 이게 차량과 통신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이 사고를 예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연구는 여기까지고, 네, 감사합니다. 호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드론 영상을 활용해서 도로 위험도 분석하는 연구를 해주시고, 그 의도하시는 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드론을 가지고 사고 상황도 감지하고 차들도 감지해서 그 상황에서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하시는 연구로 생각이 돼요. 사실 이 지금 위험도 분석하는 부분은 노면 상태를 고려해서 좀 연구를 많이 진행해 주셨는데, 이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드론 영상을 통해서 감지되는 그 감지되는 알고리즘이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쓸 수 있는 컴퓨테이션 타임을 가지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향후 연구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욜로 V2 쓰셨는데 사실 다른 알고리즘도 많이 있잖아요. 디텍션 하는데 사실 차량이 많아지거나 또는 차종이 버스, 트럭 같은 것들은 해보셔서 알겠지만 잘 디텍팅이 안 되고, 그림자 영향도 크고 도로 기하 구조 영향도 크고 그렇잖아요. 또 주야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그런 시점에서 디텍팅되는 정확도가 내가 원하는 위험도 산정했을 때 그 신뢰도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게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될 것 같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타임 같은 경우도 차량이 많아지거나 또는 뭐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헤비해지면은 또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쓰시는 욜로는 가볍기 때문에 그래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정확도가 안 나면 또 못 쓰잖아요. 그런 알고리즘 선택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향후 연구를 해주시면 좀 더 이제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서요. 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런 그 교통사고 안전, 뭐 운영단에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제 많아질 텐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흥미롭고 좋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었고요. 이게 그 도로 위험도인데 이게 이제 리얼타임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쓰임새를 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제 교통사고 위험 지역, 다발 지역, 또 뭐 사각지대 뭐 이런 데를 좀 이 드론을 활용해서 이 도로에 대한 선형 일관성, 또 기본적인 어떤 그 사고 유발되는 어떤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데도 충분히 이게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또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연구들이 많이 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마칠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노면 낙하물 피해 보상 기준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입니다. 그래서 김영준 정남대학교 석사과정, 또 박형규 한국도로공사 차장,
김종민 전남대학교 교수님, 박재진 전남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면 낙하물 피해 보상 기준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에 대해 발표하게 된 전남대학교 석사과정 김영준입니다. 시간 관계상 목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국내 낙하물 사고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8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중 노면 낙하물 피해 사고 및 피해에 관한 지적 사항입니다. 영상. 이 고속도로의 그 낙하물들 있잖아요. 예. 지난 5년 동안 낙하물이 얼마나 떨어졌고 피해 보상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5년간 16건 540만 원 배상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낙하물 건수가? 낙하물 건수는 2013년도에 27만 3천여 건. 그렇죠. 예. 지금만 5년 동안 통계를 내봤더니 132만 건입니다. 예. 1년에 한 25만 건에서 한 30만 건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사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보상은 16건 540만 원 이런 정도예요. 보상률이 0.001%.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뭐 의원님 지적하시려고 하는 게 아마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니냐는 말씀 하시려는 것 같은데 토공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는 사고의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면 낙하물 사고에 관해 살펴보니 최근 노면 낙하물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면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또한 도로관리자에게 적재불량 차량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통선진국의 법률과 보상 기준을 확인하고 낙하물 사고의 예방대책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내 노면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피해보상 기준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낙하물 사고 관련 사례를 찾아보면 뉴스나 신문 등에서 위반 법률 등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트럭에서 떨어진 대형 포대를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밑으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낙하물 사고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국정감사에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고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 분석 방법과 낙하물 종류의 키워드 분석, 노면 낙하물 현황 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약 4만 5천 건의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AI 학습 기반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5년간 낙하물 빈도로는 강목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두 번째 철제류에 비해 2배 이상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자에 따라 타이어 조각, 타이어 등 낙하물 종류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빈도의 차이는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낙하물 순위가 가장 많은 강목이나 철제류를 보면 공사 시에 이용되는 공사 자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면 낙하물은 공사 시 이용되는 화물 차량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면 낙하물 사고의 가장 큰 요인은 적재불량과 과적에 해당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화물차의 약 55%는 개방형 적재함을 사용하고 있고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재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방형 적재함은 적재 불량과 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면 잔물로 인한 사고 발생 노선은 경부선과 광주 대구선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발생 지점 순위로는 본선과 터널 램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선과 터널 램프 순으로 나타난 이유는 도로의 점유율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고속도로 노면 낙하물 피해 보상 기준 및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노면 낙하물 피해 보상 기준은 낙하물 사고의 경우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판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거나 앞서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면 책임 주체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관리상 하자란 고속도로 관리 주체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소홀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거의 유사한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교통안전 의무 이행을 위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도로 점검으로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장애물을 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장애물 발생이 예견되었던 경우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의 노면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피해 보상 및 관련 자료 조사 분석 결과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정 시에만 보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통 선진국에서는 화물의 적재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노면 낙하물의 발생 원인으로는 적재 불량과 개방형 적재함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들 수 있었고 국내 적재 불량 단속의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적재 불량 단속의 문제점으로는 도로관리자에게 차량 단속 권한이 없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단속자의 주관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의 적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수립이 필요하고 운전자 교육이나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향후 준비하고 있는 연구로는 교통사고 유형 분류에 따른 노면 낙하물 발생 예방 연구와 빅데이터 기반의 AI 분석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고 빅데이터 기반 낙하물 추적 시스템과 AI 기반 화물차 적재 불량 예방 시스템 개발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특히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낙하물 때문에 사고 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피해 보상을 이제 도공에서도 이제 의무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까지 잘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지금 피해 보상 기준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도공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낙하물이 생겼는데 뭐 5분 이상 이제 도공에서 처리를 안 하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든지 또는 낙하물이 크면은 뭐 강목 하나 떨어진 거를 가지고 뭔가 사고가 나면 다 보상을 해줄 건지 10만 건이 넘는 사고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면은 도공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노선대나 장소에 대해서 낙하물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까 데이터 분석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어느 노선 또는 어느 장소에서 낙하물이 많고 지속 시간이 길다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되면 이제 도공 입장에서 어디 가서 관리를 하고 집중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좀 시사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연구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언급하신 부분 이어가지고 추가로 하나 좀 제안을 좀 한다면 이게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중심으로 해서 노상 검사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적재 불량이라든지 또 타 화물차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이제 미흡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도로 관리자에 대한 권한이 없거든요. 또 거기에 따른 그 행정 처분에 대한 부분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의 좀 제도와 같이 병행을 하면 상당히 좀 효과적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아마 좀 하면 낫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럼 일단 다 발표를 마무리했고요.
장시간 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엔딩은 제가 이제 박호철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네, 그 발표해주신 8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흥미롭고 좋은 주제로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좌장 계속 진행해주신 조준환 박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오늘 계속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이 관심을 가지고 교통학회 유튜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어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회 차원에서. 그래서 꼭 이 유튜브 채널에 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